초등학교 이전에 사교육 경험을 해봤더니 65.6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83.9예요. 이거는 충분히 아동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부부 현상이 강화되는 건 우리나라만 그러면 안 돼요. 인권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혐오를 없앴으면 없지만 혐오 범죄는 없앴으면. 선배는 왜 경영학 공부하러 왔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표정이 이랬어요. 왜 질문하는 거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적은 목표가 될 수 없고 어떤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른들도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해서 선택하고 그걸 위해 용기 있게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는 이 사이클을 쭉 돌려봐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이클을 정말 잘 돌려보면서 행복이 뭔지를 잘 찾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K민주주의 완성은 학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는 숨 쉴 틈도 없을 만큼 바쁘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중도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이 한 명 한 명을 책임질 수 있게끔 국가에서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학생이죠. 학교의 구성원, 그 현장에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교육 관련된 논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구가 줄거나 출산이 줄면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줄거든요. 기존의 시설에 더 적은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사회 그대로 있으니까 경쟁률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 아마 80년대 이후로 모든 10대들은 그전 10대보다 진보적이었어요. 계속 그런데 유럽 사회를 보면 68년도 이후로 그랬어요. 68년도 이후로 다음 세대가 늘 그 다음 세대보다 진보적이었는데 지금 10대가 안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년 동안 안정적이에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출생아 문제는 안 풀릴 거예요. 학대 출산율인데요.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있는 거는 옛날 거부터 뽑은 거거든요. 70년부터가 우리가 그 국가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71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해인데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58년 개띠, 혹시 여기 58년 개띠 있으시면 그 58년 개띠가 가장 많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통계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71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났고요. 그들이 쭉 내려왔는데 그때 70년대 초반에 출산율이 4.1이었거든요. 5명쯤 낳고 1명쯤 죽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안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10명, 12명씩 낳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 이게 80년대에 이미 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국에 그때 사회과학이 정상적이었으면 그때 막 난리가 났었다고 뭐 해야 됐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오다가 지금은 0.84, 더 내려갈 거고요. 64만에서 20년 동안에 3분의 2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내려갈 건지 말 건지 상관없이 지난 20년 동안 출생에서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지금 혼동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가 않죠. 나이를 2022년 기준으로 나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이 44%고 남성은 31%거든요. 여성이 10몇 프로 높아요.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숫자가 지금 더 높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지금 10대가 20대가 될 때 50% 넘을 거예요. 그리고 저 숫자는 남성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성의 숫자에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50% 넘어가면은 학대 출산율이 0.5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장애인 운동이나 환경 운동 같은 거랑 비교해보면 장애인 운동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장애인 사람 본인이 얘기하면은 대리인이 하던 때보다 좀 달라져요. 환경 운동도 운동에 따라 지역 주민이나 미래세대 등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도 가능한데 청년 운동도 마찬가지. 청년이 한시적으로 청년이지만 그래도 누가 청년 운동의 당사자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잠깐 본 그 방송에서 그분들이 당사자인 거예요. 근데 저출산 문제는 당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는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니고 잘 키우면 돼요. 태어난 아동, 어린이, 영유아,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잘 자라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의무나 그런 건 없어요. 정당에서도 사실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늘 후순위를 밀리다가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해결 안 돼요. 유일하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가까이 갔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사람들도 자기도 어떻게 푸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다가 학술적인 답인데 제한된 연구지만 주택 소유 형태로 보면 조금 비슷해요. 주택이 있거나 주택하고 전세는 별 차이가 없고 월세라는 거 보면은 집에 있거나 전세에 사는 사람의 출산율이 월세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약간 제한적으로 얘기하면은 최선 전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만 아이를 낳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소득에 딱 맞출 수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그러면은 그 상속자라는 건 하다못해 전세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게 있는 사람들만 아이를 낳는 거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좀 못 낳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영유아 사교육의 급증이나 영유아 사교육의 급증 설명할 길이 없어요. 특히 제가 충격받은 거는 사회 걱정 세상에서 초등학교 이전에 사교육 경험을 해봤더니 65.6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83.9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몇 프로 정도, 12에서 13%, 15% 정도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사교육을 안 보내겠다고 생각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초등학교 이전에 사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만 부모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방은 이게 좀 내려가요. 44.6인데 대구 KBS에서 특별방송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문제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 지방의 중요한 도시들이 10대들이 유출되는 게 저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학생이 돼서야 외부로 갔는데 어차피 저 돈 내고선 학원 보낼 거면 차라리 서울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국어가 높더라고요. 저는 영어가 제일 높지 않았는데 국어가 74.3%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글씨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부모들은 이 한글 못 깨우치고 학교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영어 이래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영어 유치원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이런 가는 사람들은 곤란할 수 있는데 규모로 보면은 국어 교육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충분히 아동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 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거가 사실 안타깝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소유가 안 된다는 거는 고양이 키우면서 배웠어요. 고양이 10몇 년 동안 뭐 해주는데 그지 같은 게 그냥 뭐 무슨 사랑 그런 개념이 없고 내놔예요. 열받으면 그냥 아무데나 똑 쏘고 도망가요. 자식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랑은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잘하는 건 지가 알아서 잘하는 거다. 출세고시든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많은 20, 30대가 출산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고 자녀한테 미안할 것 같아, 자기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애를 낳아야지. 안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이거 보면서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떤 7세가 인터뷰했는데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을 금지시켰거든요. 저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짧게 얘기해요. 개인별로 학원에 다니는 이력을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면은 학원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대학교 들어갈 때
특별전형 같은 식으로 이렇게 뭐 무과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다 지금. 그 학원을 가는 사람들한테만 인센티브가 있지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혼자서 도서관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일단 학원을 보내는 게 맞으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고. 지금도 이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전제로 학원 시간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면은 많이 줄 수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해피스쿨이라는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그 한국은 아직 안 하는데 일본도 지금 시범 그 프로그램 하고 유네스코에서 베트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는 학교에서 행복하다는 건 뭐냐라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교육기본법에 학교의 책무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는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는 거가 다가 아니고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복은 물론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학교의 책무라고 하지 않으면 안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춘실 청년이 귀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청년을 막 쓰던 과거 의식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미 많은 기업이나 특히 첨단 기업일수록 청년을 구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줄었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냐, 뭐가 맞는 거냐라고 다른 천만 국가인 뭐 스위스나 스웨덴 교육 같은 걸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정도는 슬픈 얘기예요. 청년 부부 현상이 강화되는 건 우리나라만 그러면 안 돼요. 작년에 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작년 유럽 위에, 그러니까 유럽은 유로 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유럽의회 선거도 하는데 거기서 구급파 약진하고 원래 중요했던 목격당이 쭉 떨어졌어요. 그 주변으로 밀려오면서 일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구급파가 절대 다수는 아닌데 일당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이 문제로 프랑스는 총리가 사퇴하고 대통령은 지금 맨날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독일은 이미 정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바이든 때에 비해서 여성 유권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20 청년들이 그 남성 유권자한테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트럼프한테 더 많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닌데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거를 그냥 크게 해석해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만든 문제점들 때문에 제국주의가 다시 오면서 좀 국가주의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 노동자들하고 직접 부딪혔던 유럽에서 저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20대 남성은 이미 보수화가 됐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보수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진보정당 지지하는 남성은 3분의 1도 안 돼요. 22, 23%밖에 안 돼요. 제가 던진 질문은 지금 10대는 저거보다 더 할까 덜 할까요? 2년까지는 여성들은 진보로 남성들은 보수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함정이 생기면서 여성들도 이제 남성을 동조가 돼요. 그래서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었던 여성들도 중국 얘기 나오면은 나도 중국이 싫어 그러면서 남녀가 보편적인 지금 보수화가 되는 게 진행 중일 거다라는 게 제 가설이에요. 정원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5, 6학년 때 남자애들 정원놀이를 해요. 그래서 북한을 김정은 정원이가 뭐 북한은 적대국이니까 선생님들도 뭐라고 안 보고 집에서도 뭐라고 안 보래요. 그래서 정은이가 하는 거를 하루에 한 50번쯤 해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좀 맛없으면 정은이가 주는 것 같은 밥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다 정은놀이가 끝나면은 다음에 6학년쯤 되면 시진핑놀이 좀 높아져요. 중국 욕을 시작해요. 시진핑이 또 뭐라고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다, 빨갱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심화되면 부엉이 놀이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엉이 방에서 이렇게 그리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게 차이나타운 놀이에요. 최근에 하는 건데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차이나타운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됐다. 아니라고 그러면 알아가면서 이 문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중일주의 톡방에서 전쟁이 이래 자기들끼리 그냥 새벽 1시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인권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인권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혐오를 없앨 수는 없지만 혐오 범죄는 없앨 수 있는 학교에서 폭력을 싫은 놈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때리지는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인권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제도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 아예 낮춰서 중학교부터 예비다원 활동 같은 걸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정당의 정치, 그러니까 보수가 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건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정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틀 안에 들어오는 형태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혐오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정상적인 형태의 이 토론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에서 어떤 제도가 될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내년에 29살 되는 98년생 방혜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우석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뭔가 실소가 나왔는데 너무 다 사실 공감이 됐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혁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일단 혁신학교를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혹여나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혁신학교는 위키트리에서 찾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를 위하여 학교에 자율성 부여되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서 지원도 받는 공교육 혹은 일부의 공립학교, 일부 사립학교에 이제 지정이 된 모델 학교로 그때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존 교사의 일방향식 지식 제공이 아니라 양방향의 교육 과정을 좀 지향하고 그 다음에 실험적인 커리큘럼을 이제 실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7세부터도 정말 학원을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되게 그렇지 않은 거리가 되게 먼 끝내주는 수업하고 자취 그리고 되게 자취를 경험하고 엄청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학습지를 이렇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막 이론으로 시작을 하거나 문제풀이로 시작을 하는 수업을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약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냥 펜 들고 요 학습지에다가 따라서 하나하나 스텝별로 우리가 뭔가를 그려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수학 시간 싫어 이렇게 했던 애들도 일어나가지고 참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일단 빈칸의 한가운데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이 점부터 같은 길이 선 5개 그리고 얘가 1번에서 찍었던 점에서부터 시작되게 해라.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선을 끝을 모두 이어봐라. 그 다음은 조금 더 많은 선을 똑같이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뭔가 노가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원의 정의인 거죠.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원의 정의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29살이 됐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계속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가장 큰 목표라고들 생각을 하는 대학교도 4개 정도 잘 붙고 장학금도 준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막상 대학교에 가니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안 듣고 선배들 따라서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같이 놀던 선배가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나도 창업할래 해가지고 저도 따라서 제 창업을 하고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어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창업 끝나고 나서 여러 회사들의 그 말아먹은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인턴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취직을 할 때 되니까 정말 운이 좋게 마침 그때 당시에 원래는 1년에 한 10명 정도 뽑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거기 막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운이 좋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호황이고 해서 1년에 5, 60명을 뽑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번에 바로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하기도 했고요. 입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인턴했던 스타트업에 있던 그 대표님께서 회사를 이제 잘 키워서 너 자리 있다. 그러니까 너 그냥 이직해라 라고 해서 이직도 되게 수월하게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마가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한 걸 들으면 뭐라고 할 텐데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도 당연히 너무너무 좋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요런 능력이 있었던 덕분에 잘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다시 제가 운이 좋았던 과거를 좀 따라가다 보면은 다 제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들이 생겼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경영학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중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제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학점이 막 4.5 만점에 4.4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됐던 거죠. 근데 저는 공부 많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전공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뭐 좋아하지? 나는 뭐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경영을 공부해야겠다. 그럼 경영을 공부하면은 이게 잘해야 될 텐데 경영을 잘한다는 건 뭐지? 사례들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데이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컴퓨터 잘해야 된다. 그럼 컴퓨터 잘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중 전공을 자연스럽게 코딩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코딩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혼자 코딩을 했었어요. 이 경험 덕분에 학점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중 전공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창업으로 이끈 그런 선배들도 만났고 시원하게 말아먹은 경험을 이제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도 저를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고민하고 그걸 따라서 가는 삶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게 특히나 더 재밌었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작은 동네에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때 대학교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랑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에 온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내 주변에 많아질 텐데 그들한테도 뭘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뭐 하고 싶은지를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그 질문을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한 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왜 경영학 공부하러 왔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표정이 이랬어요. 네. 쟤는 왜 질문하는 거지? 아니면 뭐 하고 싶어라고 직업을 얘기하면 저는 거기다 대고 그 직업을 왜 하고 싶으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했더니 약간 거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제가 과외를 할 때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갸우뚱하는 반응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마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대학교 때도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고 취업을 해서도 왜 이 회사에 왔냐 하면 여전히 제 주변에도 다 그런 질문을 왜 하지? 스러운 반응들 뿐이에요. 너무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모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 뭔가 약간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고 나서 뭐 실패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고 너무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때부터 이 경험을 계속 해야지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가 혁신학교였는데 일반 학교랑 다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도 중학교 때 경험이 없이 그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만 있었다면 이런 근육 같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위해 도전하는 이 능력이 잘 길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일반 학교의 경험을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장 그 큰 문제는 제가 다녔을 때 기준으로 한 학급에 한 30명 그리고 한 10개 학급 그래서 30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기준을 향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각자 원하는 게 뭔지 다르고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기준에 맞는 학생들만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위기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학급의 모습, 저희 학교는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 들어가서 수업이 끝나면 딱 그 쉬는 시간에 이 모습이었어요.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대부분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대 후반은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모두 다 나고자처럼 엎드려 있는 게 참 이상하죠. 네.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적은 목표가 될 수 없고 어떤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른들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혁신학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혁신학교를 제가 좀 정의를 해보면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수학 수업 이외에도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기억에 남았던 수업들을 쭉 리스트업을 했던 건데요. 저희 반에는 2명의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2명의 가장 많이 잠을 자는 친구가 이런 수업들에는 항상 그러니까 특정 수업들에서는 거의 그 친구의 주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음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누워서 자던 친구는 음악 수업 시간 때 저희가 뭐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사회교과와 연계해서 하던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는 음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주었던 기억도 있고요. 미술 수업 때는 저희가 학교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야 됐었는데 그 그림이 되게 예쁘게 잘 그려져야 되다 보니까 미술 실력이 좋은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낙서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던 친구가 그 수업에서는 리더가 돼서 이제 수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30명 앞에서든 아니면 몇 명 앞에서든 주인공이 돼보는 경험을 해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나도 이 안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해서 선택하고 그걸 위해 용기 있게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는 이 사이클을 쭉 돌려봐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그래서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좀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이클을 정말 잘 돌려보면서 행복이 뭔지를 잘 찾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요즘 같은 그 AI 시대에는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변화하는 게 너무 체감이 많이 돼요. 제가 처음에 딱 그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던 게 한 3, 4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 제 밑에 인턴이 한 2-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턴 없이 일을 해요. 왜냐면 그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는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 인턴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디자인 작업은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인턴이 있고
그리고 뭐 리서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이라는 인턴이 있어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바뀌니까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직업적인 안정성은. 예전에 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 잘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시대는 아주 많이 지난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 제 주변의 친구들 혹은 선배들이 얘기하는 좋은 취직처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가 없어서 더 그게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부모님 세대를 돌이켜보면 공부를 잘하면 보통 교사분들이 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공무원도 아주 인기가 있었고 대기업이 또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고 다시 공무원이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고 뭐 외국계 회사가 더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의사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직업들 그리고 다른 직업들 안에서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라는 단순 어림짐작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행복이 보장받기 힘든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뭘 하든 간에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다음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데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삶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이따가 또 많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항상 얘기해 주셨던 말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거 하고 너가 행복한 거를 찾아라. 그게 너의 세상을 바꿀 거는 너다 라는 멘트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훈 박사님이 저출산 시대 때 지금 7세 고시 이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이 규정 자체를 아동학대라고 보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법적인 역할이든 여러 방식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혜주 님이 말씀해 주신 혁신학교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석훈 박사님이 우리 10대들 우경화되고 있는 것, 보수화되고 있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답으로 좀 주신 게 있죠. 실질적으로 평화적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좀 높였을 때 또 정치에 대한 참여 기회 이런 것을 높였을 때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거죠.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방혜주 님이 말씀하신 혁신학교에서 자기 결정권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문화 이런 것 그 다음에 진정으로 그러면 더 나아가지고 혁신학교가 지금 윤태희 상황에서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는 혁신학교 버전 2를 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K민주주의 완성은 학교에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피서혁명을 이룬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축적된 에너지의 결과물이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서혁명이 일어난 이 조건 속에서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좀 상상을 동원해서 K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완성하자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방혜주 님이 비교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장 이런 거고요. 그리고 관계 중심 문화, 교육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연과의 관계,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것 없는 친구들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 교육이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지금 우석군 박사님도 제안했고 방혜주 님도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정리해보면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는 평화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각 역할은 다르지만 사람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안타깝게도 학교는 숨 쉴 틈도 없을 만큼 바쁘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도 어떤 인권도 어떤 평화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챙기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이렇게 안 바빠져야 되잖아요. 숨을 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의 눈빛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아이의 손짓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대책은 저는 사람을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교직원 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의 지금 강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바라할 수 있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숱하게 말하지만 제대로 된 교사를 확보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왜냐하면 아이 한 명 한 명을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한 명 한 명을 책임지는 교육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준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이 한 명 한 명을 책임질 수 있게끔 교사 수를 제대로 배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학교에 일하는 분들의 노동자 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걸 어디에서 한다? 국가에서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일어난다,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화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 환경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노동 환경은 최소한 학교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저히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학교 가서 일하는 상황, 회의조차 할 시간이 없다는 학교라면 업무를 줄여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학생이죠. 학생이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교직원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혁신학교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생 중심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핏의 혁명이 끝난 지금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 버전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주인이라면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 것일까? 그리고 첫 번째가 학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학생의 예산을 얼마큼 준다 이 정도였다면 학교 전체 예산을 같이 편성하도록 하는 거죠. 예산은 조직의 힘이잖아요. 편성권 자체를 학생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직원분들은 에이 학생한테 권한을 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줘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기관입니다. 기관장, 학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모교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 가야 될 선출교장일 수도 있죠. 교장을 선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왜 기관장인데 그 소속된 구성원이 가장 많은 수가 학생인데 주자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편성권 자체를 학생들한테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던 나라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고민하면서 나온 게 프레네 교육입니다. 프레네 교육은 내가 뭘 배우겠다는 것을 자기가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독일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교사가 아주 모든 것을 체화시켜가지고 아이 앞에 나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에 따라서 교육의 철학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프랑스는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준 교육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혁명을 일으킨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결정권을 더욱더 철저하게 제대로 주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학교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처럼 말씀을 다시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젠 삶으로 사는 학교여야 된다.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민주주의 학교 생활 자체가 민주주의 삶인, 민주주의를 삶으로 자기가 체화시키는 그런 학교여야 된다. 기존에 선거를 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학교가 이젠 상이다. 그때는 그냥 그런 선거에 나왔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지금은 시대적 요구가 저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학교에서 완성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모습은 학생이 중심이 된다. 두 번째는 학교는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배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여야 한다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우리가 조금은 손가락질을 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공부를 안 시킨다.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보면 스스로 하게끔 한다 였습니다. 그걸 설득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세히 보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아이들은 수준이 다른다. 다른 그 수준에 맞게끔 자기 수준에서 높아가는 질 높은 배움. 이것을 학교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지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책들이죠. 이제는 학교의 구성원, 그 현장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배치 기준, 필요한 교사의 학생 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되어 있는 체험학습, 생활지도, 이런 현장에 기반한 정책이 위로 갈 때만 학교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누군가는 지원하는 역할, 누군가는 수업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지 않는 학교. 그게 저는 K민주주의 학교라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돌아갈 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또는 저번에 우리가 좀 나름 내용을 갖고 진화시켰던 혁신학교 이후에 우리가 모양을 갖고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작되는 진짜 민주주의 이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학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제안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